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느 날 아주 짧게 머물 생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IMF, 월드컵, 기름 유출, 촛불 시위, 코로나.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한국인들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저희 마음엔 이 나라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인인 제가 30년간 직접 보고 겪은 한국의 역대급 순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한국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1월. 저는 도쿄에 있는 상사회사에서 파견 근무로 한국에 온 지 3개월째였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일하러 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IMF 구제금융이라는 말이 나왔고 회사 한국인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야마다 씨,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경제위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진짜로 할까 싶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나왔어요. 명동거리에 임시로 설치된 모금함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목걸이를 빼서 넣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아이들 돌반지를 모두 가지고 왔어요. 저도 구경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회사 이순자 대리가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빠져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대리님, 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대답이 정말 단순했어요. 우리나라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다는 것. 그것도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과장이 제안했어요. 야마다 씨도 함께 하실래요? 저는 일본인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 모든 직원이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저도 참여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시계를 내놨습니다. 별로 비싸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신기한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금을 내놓으면서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해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사장들이 사재를 털어서 기부하고 연예인들이 공연 수익을 내놓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정말 위기가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달 후 IMF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김 과장이 말했어요. 야마다 씨,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나라. IMF는 한국에게는 위기였지만 저에게는 한국을 알게 해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전쟁 같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나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위기 앞에서 더 빛나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2002년 6월.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째였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월드컵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일 월드컵이잖아요. 일본인인 제가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불안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월 4일, 한국과 폴란드 첫 경기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내고 집에 가는데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온 거리가 빨간색이었어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모든 사람이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오늘 이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아줌마가 당연히 이겨야죠 라고 대답하고 모르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화문, 시청 앞은 물론이고 동네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시작된 거예요. 저도 호기심에 시청 앞으로 갔는데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 하고 외치는 소리. 골이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끼리 껴안고 울고 웃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야마다 씨도 함께 응원해요 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요 하면서 빨간 티셔츠까지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일본인인 제가 한국을 응원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 과장이 말하더군요. 야마다 씨는 우리 팀이잖아요.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저도 진짜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하고 외치고 골이 들어가면 같이 뛰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한국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탈리아전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박빙의 경기였는데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을 때 전국이 하나가 됐어요. 시청 앞에서 함께 응원하던 사람들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이 나라 사람이구나. 스페인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경기였는데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키커로 나서서 성공했을 때의 그 함성. 정말 온 나라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것 같았어요. 독일전에서 아쉽게 졌을 때도 사람들은 실망하면서도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이순자 대리가 물어봤어요. 야마다 씨, 이번 월드컵 어땠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 말이에요. 그날 밤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아는지를 보여준 축제였어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까지도 그 기쁨에 동참시켜준 따뜻한 포용력의 현장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위기 때는 하나가 되어 극복하고 기쁠 때는 모두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그날은 제가 한국에서 맞은 겨울 중 가장 추운 날 중 하나였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좌초되어 원유가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환경오염 사고가 났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해안 전체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거예요. 특히 태안 해변의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화면들. 새하얀 모래사장이 새까만 기름으로 덮여 있고 기름에 뒤덮인 새들이 날지 못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김 과장이 전화를 했어요. 야마다 씨, 우리 회사에서 태안으로 자원봉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추운 겨울에 기름 치우는 일이 쉬울 리 없잖아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저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직원 20명 정도가 함께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향했어요. 태안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변이 완전히 검은색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주말인데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회사원들, 주부들,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원봉사 센터에서 장갑과 삽, 비닐봉지를 받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옆에 있던 대학생이 가르쳐 줬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씩 떠서 봉지에 담으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기름이 모래와 섞여서 무겁고 손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추운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서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내세요. 조금만 더 해봐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태안 지역 주민들이 직접 김밥과 라면을 끓여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김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죄송했어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더 힘이 나요. 오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손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조금씩 깨끗해지는 해변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 바다가 다시 예뻐질 거예요. 우리가 다 치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한국 사람들의 힘을 느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끈기. 그리고 어려운 일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 과장이 물어봤어요. 야마다 씨, 오늘 어땠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개월 후 태안 해변이 깨끗해졌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기름을 퍼내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태안 자원봉사를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의 또 다른 면을 봤어요. 어려운 일 앞에서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뉴스로만 봤어요.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일본에서도 정치 스캔들은 종종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회사 동료들이 토요일에 집회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집회라는 게 일본에서는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1월 12일 토요일. 호기심에 광화문 쪽으로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사람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정장을 입은 회사원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큰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더군요.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길거리를 청소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일본인인
저도 부끄러워질 정도로 질서 정연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어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12월에는 정말 대단한 광경을 봤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평화롭게 집회를 했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촛불을 하나 사서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더군요. 제가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고마워요. 우리나라 일에 관심 가져주셔서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몇 달 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평화로운 집회로 정부를 바꾼 거예요. 폭력도 쿠데타도 없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김 과장이 물어봤어요. 야마다 씨, 우리나라 어때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해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힘을 봤어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를 바꾸는 모습. 그것도 평화롭고 질서 있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저까지도 따뜻하게 받아준 포용력까지. 그게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한국에 온 지 23년째 강남에서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IMF도 겪고 메르스도 겪으면서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기였어요. 처음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돌고 있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설마 한국까지 올까 싶었어요. 그런데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을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식당 손님도 확 줄었고 직원들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동선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접촉자들을 빠르게 추적했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검사 시스템이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만들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보도할 정도였어요. 3월부터는 정말 힘든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영업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는 나가고 직원 월급은 줘야 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4월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1인당 40만 원씩. 처음에는 설마 외국인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금도 별도로 있었어요.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에게 몇백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였습니다. 서류도 복잡하지 않고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해줬어요. 덕분에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거리두기 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리두기를 했어요. 강제로 시킨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스크 대란 때였어요. 약국마다 긴 줄이 섰는데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켰습니다. 채찍이 하는 사람도 없고 다투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차례가 되면 정해진 개수만 사고 가더군요. 식당에서도 손님들이 정말 협조적이었어요. 체온 재는 것도 순순히 응하고 QR코드로 출입 기록 남기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힘드시죠?
우리 모두 조금씩 참아야죠라고 말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위험군부터 차례차례 접종하는데 모든 사람이 순서를 지켰어요. 저도 제때 맞을 수 있었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 말쯤 되니까 상황이 많이 안정됐어요. 식당도 다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고 거리에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한국이 코로나를 이겨냈구나. 회사 다니는 친구 김철수가 물어봤어요. 야마다 씨,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부도 훌륭했고 국민들도 대단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봤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모습. 개인의 불편함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1997년 처음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말렸어요. 한국 위험해. 북한 미사일 매일 나오잖아. 전쟁 날 수도 있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일본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였거든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군사훈련 소식, 미사일 발사 뉴스가 연일 나왔어요. 저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고 평화로웠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전쟁이 임박한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북한 때문에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웃더군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야마다 씨, 우리는 7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무서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보는 한국과 실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뉴스는 자극적인 것만 골라서 보도하지만 실제 생활은 평범하고 평화로웠어요. 몇 달 지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별로 위험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기술 발전 속도였어요. 일본보다 빠른 인터넷, 온라인 쇼핑, 전자정부 서비스. 뭔가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면 정말이야? 라고 놀라더군요. 2000년대 들어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류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K-팝이 유명해지고 그때부터 일본 친구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마다, 한국 어때? 정말 발전했다면서? 한국 음식 맛있어? 이런 질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더군요. 2010년대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국 여행이 붐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들도 한국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야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 친구들을 안내해주면서 저도 새삼 느꼈어요.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멋있고, 지하철도 깨끗하고, 음식도 다양하고, 일본 못지않게 발전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화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비 내고, 배달음식 주문하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고, 일본보다 훨씬 앞서가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이 일본이 배워야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의 혁신, 한국의 성공 사례, 이런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거예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 때문이기도 하고, 제 조카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물어봤어요. 삼촌, 한국 정말 좋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나라야. 삼촌이 30년 가까이 살고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가족들이 걱정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거죠. 얼마 전 일본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히로시야, 한국 가길 잘했네.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은 뉴스로만 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살아보니 따뜻하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도 따뜻하게 받아주는 포용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1997년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강남을 봤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정말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도 별로 없었고 코엑스 주변도 그렇게 번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롯데월드타워 자리에는 그냥 평범한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났어요. 새로운 빌딩이 올라가고 새로운 상가가 생기고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정말 매년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의 고가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복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적이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청계천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콘크리트 도시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강이었는데 한강공원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전거 길도 생기고 수상 스키장도 생기고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 됐죠. 지하철도 놀라웠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9호선까지 있어요. 그것도 정말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역이 생기고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하는 걸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빨랐어요. 와이파이도 어디서나 잘 터지고 건물들도 계속 높아졌어요.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롯데월드타워가 500m가 넘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죠. 거기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만들어졌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그 독특한 모양의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정말 한국에 이런 건물이 생겼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군요. 강남역 주변도 매년 달라졌어요. 새로운 쇼핑몰이 생기고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고 유행도 정말 빠르게 바뀌어요. 몇 달 안 가면 핫한 곳이 바뀌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바뀌고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 출장 갈 때마다 느꼈는데 해운대 스카이라인이 계속 바뀌더군요. 새로운 마천루들이 계속 올라가고 부산도 이제 정말 국제적인 도시가 된 것 같아요.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에요. KTX가 생기면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속도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20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2에 3년 만에 해내버려요. 계획을 세우면 정말 빠르게 실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해요. 때로는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자주 가던 식당이 없어지고 익숙한 건물이 철거되고 하지만 그 자리에 더 좋은 게 생기는 걸 보면 역시 한국답다 하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도 여전히 변하고 있어요. 용산에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잠실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있고 한국은 정말 멈춰있지 않는 나라예요. 친구들이 일본에서 와서 서울을 보면 항상 놀라요. 야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정말 미래 도시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뿌듯해요.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였어요.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언어였거든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고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첫 몇 달은 거의 몸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회사에서도 영어나 간단한 일본어로 대화하고 밖에서는 가리키거나 써서 보여주거나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김 과장이 야마다 씨 한국어 배우세요. 한국에서 살려면 꼭 필요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주 3회씩 다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초부터 시작했어요. 가나다라부터 배우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 인사말부터. 그런데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어와 오, 우와 우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늘더군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디 가세요? 뭐 드세요?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의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발견했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그렇게 세밀하다는 거. 나이나 직급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일본어보다도 더 복잡했어요. 속담도 정말 많더군요. 고구마 같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유머도 독특했어요. 말장난이 정말 많아요. 치킨을 먹으면 살이 쪄서 치킨 먹은 게 치킨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농담들.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따라서 하게 됐어요. 줄임말도 많이 배웠어요.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 붉은 불타는 금요일, 팩폭 팩트 폭행.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말들인데 이런 걸 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군요.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기쁠 때도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신난다. 이런 식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의 감성적인 표현들이었어요. 윤슬 물결에 반짝이는 햇빛, 소담하다 소박하고 담백하다, 정겹다 정이 있고 친근하다. 이런 단어들은 번역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음식 관련 표현도 정말 풍부했어요. 맛있다만 해도 맛나다, 고소하다, 달콤하다, 짭짤하다 등등.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들도 복잡했어요. 형, 누나, 오빠, 언니의 구분부터 시작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까지. 처음에는 정말 헷갈렸는데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드라마나 케이팝을 보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나 최신 유행어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대박, 헐, 짱 같은 감탄사들도 그때 배웠어요. 지금은 일상 대화는 거의 문제 없어요. 뉴스도 이해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느껴요. 한국어는 정말 깊이가 있는 언어거든요. 요즘 일본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어렵지만 배울수록 재미있는 언어야. 그리고 한국어를 알면 한국 사람들과 훨씬 가까워질 수 있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IMF의 고통, 월드컵의 함성, 태안의 연대, 촛불의 평화, 코로나의 극복까지.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일하러 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곳은 제 인생의 절반이 깃든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나라예요.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고, 기쁠 때는 함께 나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나는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저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냥 고향이에요. 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고 제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 나라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일본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이 땅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 와보세요. 뉴스로만 보던 한국이 아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저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